다섯 번째 노트이고요. 이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초적인 기법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기법들은 지난 챕터에서 키왕리 프로토콜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만들어 볼 때 나타났던 기법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법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크게 여분 정보라는 개념, 그 다음에 명명기법, 최근성 보장 기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공할 때 신뢰가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들을 살펴보고 개체 인증과 공개키 사용할 때의 설계 원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분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증 암호화를 우리가 인증 암호화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었을 때에는 여분 정보가 상당히 중요했는데 이제는 그 여분 정보가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증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여분 정보가 아주 큰 역할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여분 정보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블록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메시지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호화를 하는데 그때 그 블록 암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분 정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분 정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지난 챕터에서도 한번 살펴봤듯이 이 블록 방식의 대칭 암호 알고리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크게 블록 암호 방식, 스트림 암호 방식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블록 방식의 암호입니다. 그리고 블록 방식의 암호는 정해진 크기의 입력을 받아서 같은 크기의 입력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AES 같은 게 블록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인데 128비트의 블럭을 받아서 128비트의 암호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하려는 데이터가 128비트보다 작다. 그러면 채우기를 해야 되고요. 크면은 쪼개가지고 암호화를 해야 됩니다. 이 쪼개서 암호할 때 사용하는 그 암호 방식을 우리가 암호화 모드라고 그러고요. 암호화 모드는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8장에 가서 좀 소개를 하고 지금까지는 가장 기초적인 ECB 모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ECB 모드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블럭 크기로 나누어 가지고 각 블럭을 독립적으로 암호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ECB 모드라고 그러고 ECB 모드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똑같은 평문 블럭을 암호하게 되면은 이 알고리즘들이 결정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결과가 같습니다. 따라서 긴 메시지를 암호했는데 그 암호문 블럭들이 두 개가 우연히 같아지면은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그것에 대응되는 평문도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정보들의 노출이 정보보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럭 방식 이 암호 알고리즘의 좀 특성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블럭의 크기에 서로 다른 메시지 m과 m'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지들을 암호화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암호문들을 얻겠죠. 그러면 이 C와 C'의 어떤 관계와 M과 M'과의 어떤 관계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C와 C'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 차이가 M과 M'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설계를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암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암호문들이 얻으면 그 두 암호문을 우리가 아무리 분석해봤자 평문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키가 아닌
엉뚱한 키로 이 메시지를 풀어내게 되면은 왕창 깨지게 되는 거죠. 뭐 조금만 어디 일정한 부분만 깨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화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고, 같은 이유에서 C를 내가 어떤 특정 비트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화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만 깨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호화할 때도 어떤 평문에 한 비트가 있으면 이 비트가 출력에 고루 영향을 주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서 얘를 수정하면 그쪽 부분만 뭔가 영향을 받게끔 하는 게 아니라 요 비트가 결국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도 영향 주고 저쪽에도 고루 영향 주게끔 만들어요. 그래야 이런 현상들이, 이런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암호문으로부터는 뭔가 유용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m이 랜덤한 값이면 k로 c를 복화했을 때 c가 k를 이용해서 생성한 암호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값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한 값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랜덤한 값만 암호화되어 있으면 풀었을 때 이 풀어서 내가 얻은 값이 원래 내가 얻어야 되는 값인지는 알기 어렵다는 거죠. 랜덤한 값이니까. 그래서 공격자가 똑같은 크기의 랜덤한 블럭을 나한테 주더라도 그게 그 원래 메시지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증 암호화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이 메시지에 랜덤한 값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게 됩니다. 복화했을 때 내가 뭔가는 기대하는 것이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 기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만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체 블록에서 내가 일부 내가 확인을 하게 되면 전체가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확인할 수 있으면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그것을 내가 기대하는 그 올바르게 복화했는지, 또 내가 사용한 키로 복화하게 되는데 그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인지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를 우리가 여분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분 정보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복화했을 때 이 메시지는 이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맞는 거구나.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여분 정보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는 이제 한 블럭만 살펴본 거고, 보통의 메시지들은 여러 블럭으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 블럭으로 구성된 메시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ECB 모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M1과 M2를 암호화했으면 이제 C1, C2를 얻게 되는데, M1이 C1에만 영향을 주고 M2는 C2에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냥 쪼개가지고 독립적으로 암호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M1과 M2의 여분 정보가 모두 있어야 C1과 C2를 K로 복화했을 때 이 암호문들이 K로 암호화된 블럭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는 여분 정보가 있고 다른 하나에 여분 정보가 없으면은 그 다른 한 블럭은 같이 왔더라도 얘가 한 세트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내가 하나 여기 포함했는데 한번 이 문제를 살펴봅시다. 그래서 블럭 크기, 사용자 식별자, 대칭 키의 길이가 모두 16바이트예요. 16바이트예요. 그 얘기는 요 두 개의 메시지를 암호하는데 요 B라는 식별자도 16바이트, 요 키도 16바이트고 블럭 크기가 16바이트니까 두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겠죠. 그리고 각각
요 입장에서 보면은 B를 암호한 결과가 C1이 되는 거고 KAB를 암호한 결과가 C2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있으면 얘도 C1 프라임은 D를 암호한 결과이고 C2 프라임은 KAD를 암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앨리스는 이제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암호문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됐는데 이런 형태로 받았어요. 요 네 가지 형태로 받았는데 앨리스는 뭘 기대하냐면은 식별자로 B를 기대해요. 그러니까 C1에는 첫 번째 블록을 복화했을 때는 B가 나오길 기대하는 거예요. B가 나오기를. 그러면은 이 네 개 메시지를 받았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뭐냐?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은 문제가 있다고 얘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거부터 보면 C1은 B를 암호한 거니까 앨리스가 이걸 풀면 자기가 기대했던 B가 오겠죠. B가 올 거예요. 근데 C2를 풀어봤자 C2는 여분 정보가 없는 랜덤한 값이니까 쟤는 뭐가 왔든 맞는지 틀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1번에 대해서는 얘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는 C1 프라임을 풀면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 D가 나오겠죠. 그러면 난 기대하는 게 B인데 D가 왔으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B는 문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3번은 C1이고 그냥 랜덤한 값이 붙여서 공격자가 보냈어요. 얘나 차이가 없죠. 앨리스 입장에서 느낄 때는 C1을 풀었더니 B가 나왔고 X를 풀으니까 뭔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도 랜덤한 값이겠죠. 랜덤은 깨져서 나올 테니까. 그러면 얘나 그 앨리스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을 못합니다. 4번은 Y라는 어떤 C1의 몇 비트를 수정한 어떤 조작되는 게 오면 저 Y를 풀면 왕창 깨진다 그랬죠. B가 비스물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앨리스 입장에서는 이 경우에는 2번, 4번은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1번, 3번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이게 블록 암호의 특성이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요 두 개가 차이가 없다. 얘는 영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를 이제 앨리스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 블록인데 좀 더 키워가지고 세 개 블록으로 조금 더 키워봅시다. 그래서 난스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난스까지 들어가 있는 메시지고 이제 세 종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세 종류의 죄송합니다. 세 종류의 메시지를 보여드리는 건 이제 메시지를 구성하는 순서를 바꾼 거죠. 똑같은 똑같은 내용들을 어쨌든 보내는 건데 하나는 난스 키 위치가 다른 거죠. 어차피 세 개 보내는 거, 키, 난스, 네임 이렇게 세 개 보내는데 암호화는 그 메시지의 구성을 달리했습니다. 그럼 메시지의 구성을 달리하면은 뭔가 식별하는데 뭔가 도움이 되냐? 이거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암호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 두 번째 세 개 블록으로 구성이 될 텐데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별자가 여기 첫 번째 블록하고 두 번째 블록에 나눠져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이렇게 돼가지고 요 식별자 측면에 보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나눠져 있는 거고요. 얘는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똑같이 있는데 이제 키를 보면 이 키는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나눠져 있고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나눠져 있고 얘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격자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 첫 번째 블럭을 그냥 랜덤한 값으로 바꿔치더라도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나머지는 어떨까요, 그럼? 나머지는 보면, 여기서 어떤 것들이 여분 정보가 되냐면은, 난스도 여분 정보이고요. 이름도 여분 정보예요. 난스는 내가 만들어서 준 걸 테니까 내가 기대하는 값이겠죠. 내가 알고 있는 값이 되는 거고, 식별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채우기가 들어가는데, 이 채우기도 여분 정보가 돼요. 왜냐하면 정해진 값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규칙상. 그러면 이 블럭을 보면 첫 번째 블럭에도 여분 정보, 두 번째 블럭에도 여분 정보, 세 번째도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블럭에 여분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나 이제 어떤 조작을 했을 때 앨리스가 이 복호하는 사람이 모두 정상적으로 어떤 경우도 다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안 되죠. 얘는 여분 정보가 없는 블럭이 있으니까 얘는 공격하기 쉬운 거. 그럼 얘는 논외로 하고, 이 두 개는 세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는데 모든 블럭에 여분 정보가 있어요. 그럼 풀어서 여분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은 이 각각 세 개의 블럭은 모두 내가 생각한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은 확실해요. 확실한 거예요. KAS로 암호화된 건 확실한 건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얘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이 메시지 형태들을 우리가 교환하다 보면은 저 형태의 메시지들을 여러 번 교환했겠죠. 근데 여러 번 교환했을 때 이제 난스를 사용하는 기법이니까 내가 이런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에 똑같은 메시지를 내가 옛날에 앨리스 밥과 통신하기 위해서 받았고, 또 요번에 한번 해서 또 받았을 때 난스가 바뀔 테고 키가 바뀌겠죠. 그럼 공격자가 이 메시지도 갖고 있고 이 메시지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요 메시지 갖고 있고 요 메시지도 갖고 있는 거예요. 뭐만 달라지냐면은 키가 달라지고 난스가 달라지겠죠. 여기도 난스와 키가 달라지게 되겠어요. 얘는 똑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엉뚱하게 사용하게끔 만들 수가 있나를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이제 키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뭔가 해가지고 B가 여분 정보가 제대로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가능한 거죠. 그러면 보면은 요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얘와 얘를 바꿔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풀었을 때 문제를 발견하나요? 요거와 요거를 바꿔쳐가지고 요 메시지를 받을 때 그 수신자가 받은 건 C1, C2, C3 프라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얘를 풀면은 NA는 내가 기대했던 난스가 나오겠죠? B도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그쵸? 채우기도 정상적으로 나오겠죠? 얘는 하나는 노란색 요걸로 됐겠죠? 그러니까 키가 바뀐 거죠. 엉뚱하게 된 거잖아. 여전히 모든 블럭에 여분 정보가 있어도 교체 공격은 여전히 가능한 거죠. 얘만 되는 게 아니라 C3는 그냥 가는데 요거를 여기로 갖다 놨어요.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없죠. B도 정상적으로 나오죠. 근데 키는 반반이 섞여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렇죠? 얘는 요걸 바꿔치면은 안 되겠지. C1 프라임, C2, C3를 주면은 기대했던 요번에 나운스는 요건데 얘가 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돼. 그런데 C1은 그대로 가고 C2 프라임을 요걸 주면 요걸 여기다 넣어버리면 B는 그대로 나올 거고 키는 또 반이 깨지게 나오겠죠. 원래 그 서버가 줬던 키가 아닌 다른 값으로 얘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블럭에 여분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답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 인증 암호화를 해야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교체 공격, 조작 공격 이런 거에 강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를 보시면은 똑같이 앞서 요 전전에 봤던 2블럭짜리에 대한 문제인데 그때는 그냥 ECB 모드로 암호화해서 교환했었는데 이번에는 ECB 모드로 암호화를 하지만 인증 암호화를 하고 있어요. 뒤에 이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2번, 4번은 문제 있다고 우리가 인식했고 1번, 3번은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못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죠. 왜? 이 맥값은 얘가의 맥값이 아니잖아요. 이 t는 뭐의 맥값이에요? C1, C2를 결합한 C에 대한 맥값이죠. 그럼 그 맥값과 C1과 C2'을 결합한 맥값은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발견할 수 있어요. 맥만 확인하면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에 대한 맥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뭔가 조작을 하고 그 조작이 발견 안 되길 기대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해야 돼? 맥값까지 만들 수 있어야 되죠. 그 교체를 뭔가 했을 때 그 맥값까지 같이 만들 수 있어야 이 수시한 사람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사용할 텐데 이제는 못하는 거지. 맥값을 못 만들어내니까. 얘는 이 암호문 앞에 있는 암호문은 막 그냥 비트니까 뭐 요거 떼고 저거 떼고 뭐 옛날 매스 갖다 붙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그걸 붙인 유효한 맥값은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뭔가 조작 공격이라든지 교체 공격, 여분 정보가 없어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 암호화가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의 안전성 측면에서 인증 암호화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증 암호화하는 방식은 요 방법이에요. 요 방법. 그래서 인크립트 된 맥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에 대한 맥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계산하는 거고 암호문에 대한 맥값을 계산하면 좋아지는 점은 비밀성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맥값이 확인이 안 되면 복화 자체를 안 하는 거죠. 메시지가 유효한지 알기 위해서 메시지를 다 풀어본 다음에 뭔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풀어보기 전에 맥값을 확인해 보고 맥값이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C를 그 암호문을 풀어서 내가 그 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론 이 A라는 건 여분 정보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 여분 정보가 이제 인증 암호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메시지가 KS로 암호된 건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맥값을 확인하게 되면 이 맥값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고 그 상대방은 2kg 암호했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신뢰하거나 믿을 수 있으면 이제 그 따라온 C는 당연히 KS로 암호된 암호문이겠죠. 그래서 여분 정보가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분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거는 이 블럭이 특정한 키로 암호된 암호문인지 확인하기 위한 여분 정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션 키가 A와 쓰기 위한 키라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A의 식별자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이 A라는 게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여분 정보 역할도 하고 키의 용도를 나타내는 역할도 했는데 이제는 여분 정보의 역할은 좀 불필요한 요소가 되지만 여전히 키 용도를 알려줘서 뭐 이건 뭐 얘를
줘가지고 얘를 원래 D와 써야 되는 키인데 A와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못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비밀성이 요구되진 않지만 얘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이 암호화하는 걸 우리가 바인딩이라고 그러고 이 바인딩은 인증 암호화를 하면 인증 암호화를 하지 않으면은 확신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교체 공격들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별도 설명하지 않아도 바인딩에 인증 암호화 하지 않아도 이제 바인딩에 인증 암호화 안 하면 바인딩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언급 안 하면 이제 바인딩이 되고 있다라고 그냥 인식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나? 어쨌든 인증 암호화를 해야지만 바인딩이 제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증 암호화를 안 하면 바인딩하기 위해서 같이 암호화했지만 그게 조작돼가지고 잘못 인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인증 암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블럭 암호화의 특성 그리고 그 블럭 암호화의 특성 때문에 인증 암호화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여분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를 잘 몰랐을 때는 이 여분 정보에 많이 의존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요. 근데 예전에 이제 여분 정보가 중요했을 때는 이 여분 정보를 크게 명백한 여분 정보와 함축적 여분 정보로 분류하게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여분 정보는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명백한 여분 정보. 즉 명백한 여분 정보라는 것은 누구나 풀었을 때 이 암호문이 이 키로 암호된 암호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명백한 여분 정보예요. KBS를 알고 있는 사람이 풀었을 때도 아 이게 KBS구나 로 암호된 암호문이구나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고 KBS를 모르는 사람이 키를 추측해 가지고 풀었을 때 제대로 풀리면은 A를 제가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식별자가 나타나면은 아 내가 추측한 키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신한 그 목적 수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키 추측 공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추측 공격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면은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됩니다.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그런 추측 공격을 했을 때 사용할 수 없는 여분 정보가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공격자가 활용할 수 없는 여분 정보를 우리는 함축적 여분 정보라고 그러고 함축적 여분 정보를 만들어 쓰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여분 정보를 포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메시지와 메시지 해시 값을 이렇게 같이 암호화하는 건데 이렇게 메시지와 해시 값을 암호하게 되면은 요 해시 값은 명백한 여분 정보일까요? 함축적 여분 정보일까요? 여기 나와 있네.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죠. 왜? 누구든지 키 추측 공격을 해서 얘를 풀었어요. 그럼 뭔가 없겠죠. 그럼 이 앞부분을 해시해가지고 이 뒤에 있는 값하고 일치가 되면은 내 추측이 맞다고 확신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여분 정보가 되니까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백한 여분 정보가 이게 별로니까 얘를 조금 개선하고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맥을 추가하는 거예요. 해시값이 아니라 맥.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버전은 요 키와 요 키가 어때요? 같은 걸 쓰고 있죠. 같은 걸 쓰고 있어요. 같은 걸 쓰고 있으면은 얘는 맥이지만 여전히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되죠. 왜냐하면 풀었을 때 여기에 뭔가 나올 거고 추측한 키로 그거를 다시 맥 값을 구해서 얘랑 비교해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추측 공격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는 뭐가 좋냐면은 요렇게 해야 되겠죠. 키를 다른 걸 써야 돼요. 키를 다른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추측 공격을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러면 또다시 뭘 해야 돼? 또다시 추측을 해야 되지. 두 번 추측이 맞을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더 강건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굳이 뭐 안에다 넣어 밖에 빼내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분 정보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얘가 그 비밀성에 별로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보다는 실제 우리가 쓰는 그 방법은 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인증 암호화는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뭘 구분하고 싶냐면 얘와 얘의 차이.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차이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얘는 명백한 여분 정보이고, 맥을 넣었다고 같은 키를 쓰면 그래도 여전히 명백한 여분 정보가 된다는 거.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함축적 여분 정보는 어떻게 만드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는 있어요. 얘 둘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비밀 정보를 넣을 수도 있고, 그 비밀 정보를 조금 더 감추려고, 더 안전하게 하려고 해시 값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거예요. 그러면 IAB를 이 AB 말고는 모르니까, IAB 모르니까 이거를 추측 공격을 했을 때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이 값이 맞는 값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없죠. 얘를 확인하려면 해시 값을 구해야 되고, 해시 값을 구하려면 IAB를 알아야 해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A와 B만 확인할 수 있는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돼요. 그런데 저를 한 번 썼는데 또 한 번 또 썼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게 함축적인 여분 정보가 될까요? 한 번 쓴 거예요. 근데 한 번 쓰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한 번만 하진 않겠지. 여러 번 할 때 계속 쓰는 거예요. IAB를. 그리고 IAB를 해시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메시지를 만들었어. 근데 둘 다 똑같은 해시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둘 다 똑같은 해시값이 들어가면 키 추측 공격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를 풀었을 때는 얘 갖고 내 키가 맞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두 개가 있으니까 두 개를 풀어봐. 똑같은 키로. 똑같은 키로 풀었는데 앞에 있는 해시값이 두 개가 일치됐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추측이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함축적 여분 정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저거를 저렇게 내가 비밀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활용하기는 어려운 요소예요. 왜냐하면 저거 한 번밖에 못 써요. 또 갱신한다든가 막 이래야지 못 쓰는 거고, 실제 그러면 여기에는 함축적 그 명백한 여분 정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시지를 만들 때 여분 정보를 다 배제하고 만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함축적인 여분 정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어떤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여분 정보가 뭐다라는 건 알아두시고, 그 여분 정보가 예전에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인증 암호화가 기본이 됐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분 정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메시지의 의미를 충실히 잘 전달하기 위해서, 오해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용자의 식별자를 암호문 내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명명기법이라 그래요. 명명기법. 명명기법은 사용자 식별자를 암호문에 포함해가지고 그 메시지의 의도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냐 하면은 암호문에서 내가 원래 이 암호문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어요. 암호문 전달하는 목적. 그럼 그 목적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내가 짐작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에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어떤 요소로부터 내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오면은 앨리스 입장에서는 서버는 뭐 B랑스라고 준 건데 B랑스라고 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서버는 답과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션 키를 앨리스에게 비밀로 전달한다는 게 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그럼 이 메시지의 목적이 다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시다. 여기서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메시지를 풀어보면은 이 키는 앨리스랑 밥이랑 써야 되는 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되겠고, 얘가 여분 정보 역할을 하니까 이 KS로 암호화됐으니까 서버가 만들어준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서버가. 그런데 이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이면 누구만 풀어볼 수 있어요. 서버와 앨리스만 풀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A가 없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암호한 암호화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명백하게 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키는 KAS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이기 때문에 A가 사용해야 되는 문이에요. A가 사용해야 되는 암호문이기 때문에 A의 식별자는 나타나지 않아도 이 메시지에서 우리가 그냥 짐작하는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여기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명백하게 나타내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공개키만 갖고 하려고 그래요. 공개키만 가지고. 그럼 공개키는 개인키로 암호하면 비밀성이 보장이 안 되고 인증은 제공이 되는 거죠. 개인키로 암호하면. 그리고 공개키로 암호하면 비밀성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메시지를 공개키 방식으로 만들면은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KS로 암호하고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KA로 추가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앨리스는 +KA를 풀어가지고 자기만이 볼 수 있고 이 안에 내용이 -KS로 암호되어 있으니까 서버가 만들어졌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칭키 버전에서는 요 A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A를 생략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공격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KA로 얘네들을 암호한 게 아니에요. 암호화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예요? -KAS예요. 그러니까 +KA로 직접적으로, 즉 A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키로 직접적으로 암호하지 않으면은 A를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거에서는 KAS로 암호화되어 있는데 이 키는 앨리스가 써야 되는 거, 앨리스만 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 명확하니까 A를 생략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KA로 얘를 직접적으로 암호한 게 아니라 요 암호문을 얘가 또 암호한 거기 때문에 요 키는 이 안에 것까지는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영향을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C가 안 들어있으니까 얘는 이 바깥 거는 못 풀지만 자기한테 온 건 풀 수 있겠죠.
풀어가지고 다시 플러스 KA로 주면은 이런 식으로 주면은 얘는 얘를 B랑 쓰기 위한 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는 그 원래 의도를 명확하게 나타나게끔 그 참여자와 관련된 정보를 포함시켜줘야 돼요. 식별자를 통해서 참여시켜줘야 내가 밥이랑 할 때, 내가 캐럴이랑 할 때, 내가 데이브랑 할 때 메시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메시지가 달라져야 여기 있는 메시지를 여기다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어떤 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는 그 키가 어떤 참여자만 쓸 수 있는 키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는 생략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암호한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암호하지 않으면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KA로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암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없다. 설명이 됐나?